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저기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여야 각각 동상이몽 사전투표율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우리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윤석열의 오만, 윤석열과 한동훈의 오만, 사실 더맨더머들이 모든 총선을 지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러면 왜 윤석열은 망하게 되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200대 100. 둘째, 190대 110. 셋째, 180대 200, 180대 120. 이 셋 중에 하나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못해도 180대 12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선 후 사라질 것들과 총선 이후가 더 기대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오늘 그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그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판세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으로 갈게요. 오늘 윤석열 씨가 주말인데도 어린이 정원을 방문해서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를 열심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총선에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나대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끝나는 마지막 주말까지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큰일하고 계세요. 이번 총선에 제발 보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보수 신문들이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도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폭 행보. 역시 윤석열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총선 이후가 기대된다는 게 뭐냐면 자유통일당과 국민의 미래가 난타전이에요. 이거 아마 제가 보면 자유통일당은 누가 뭐라 그래도 태극기 부대의 원조죠. 그렇죠? 자유통일당은 태극기 부대의 원조인데 자유통일당과 국민의 미래의 비례정당끼리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유통일당의 구호가 뭐냐? 보수 분열시키는 한동훈은 사퇴하라야. 보수 분열시키는 한동훈은 사퇴하라고. 여기서마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당이 한석을 얻을지 그냥 이번 총선에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유통일당은 그냥 박근혜 탄핵 반대 태극기 부대가 모태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얘네들은 원래 감정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그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원래 자유통일당 태극기 부대와 윤석열 한동훈은 원래 화해가 될 수 없는 애들이에요.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그러면서 한동훈 죽여야 된다, 윤석열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들은 합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미래와 자유통일당이 제대로 붙었어요. 이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가 더 큰 싸움이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아주 볼거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윤석열의 40년 친구 석동현이 자유통일당에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김준혁 교수의 과거 역사학자로서의 발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죠. 이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성들 위한다는 새끼들이 여성부 폐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성부 위한다는 놈들이 그래서 니들은 여성부를 폐지했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응? 한심한 거죠. 그쵸? 계속 연일 뭐 뭐 이화여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면서 갑자기 한동훈이가 여성들을 엄청나게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한동훈이는
결국 여성부를 폐지한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조원진은 무슨 당이에요? 우리 공산당, 우리 공화당.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번 총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 총선에서는 뭐니 해도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구도가 바뀌었다는 거. 조국 혁신당의 총선은 좀 크게 봐요. 크게. 지금 몰빵도 좋지만 몰빵은 이따가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이번 전체적인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준 것은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에요. 선거 구도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낙동강 벨트가 흔들렸던 원인 즉, 여태까지 부산 PK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했을 때도 3석밖에 못 얻었어요. 부산에서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했을 때도 3석밖에 못 얻었는데, 이번 민주당의 부산의 목표가 7석이에요. 7석. 왜 7석이냐면 현재 5석은 거의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돼 있고, 나머지 2개의 경합 지역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저는 결정적인 게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국 장관님이 YS의 생가를 방문했던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마 항쟁을 비롯해서 부산의 야성을 끌어낸 거, 이게 낙동강 벨트가 흔들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님이 김영삼을 소환한 거, 조국 장관님이 김영삼을 소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PK에 움츠려 있던 야성들이 다시 왜 그러냐면 YS 하면 여러분들이 3당 야합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3당 야합하기 전까지는 YS는 그래도 부산 지역,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 3당 야합 이후에 사실상 부산과 대구, PK와 TK가 하나의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텃밭이 돼버렸지. 저는 이 사건이 가장 이번 낙동강 벨트를 흔드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님이 전략적으로 김영삼의 과거 그 상도동계의 야성을 살리는, 왜 그러면 상도동계 하면 누가 봐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독재 정권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독재, 그 당시에는 YS는 군사 독재와 맞섰지만 이제 부산에서도 PK에서도 검찰 독재에 맞서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그 요구를 YS를 소환하면서 분출했다는 거,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누가 봐도 YS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3당 야합의 배신자, 민주 진영의 어떤 수치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회를 만들어 갖고 하나회를 전광석화 같이 해체시키는 역사적으로 금융실명제나, 분명히 김영삼 대통령에게 우리가 높게 점수를 주는 면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조국 장관님의 여태까지 본인들의 텃밭으로 생각했던 YS계의 부산 경남에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이끌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요거만 얘기하고 여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정권 심판론이 올라간 계기를 여러분들 좀 제가 심층 분석하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어떤 뉴스에 대한 평론이 아니라, 저는 구도나 현재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왜 윤석열은 실패했나? 왜 윤석열은 실패했나? 저는 그거를 많이 봐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건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한 게 아니라 총선을 준비했어요.
윤석열은 집권 1년차 첫날부터 오로지 총선을 준비했어요. 2년 동안. 진짜 그게 가장 윤석열이가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를 파탄내고 오로지 2년 동안 총선 준비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지금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냥 윤석열은 2년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 여소야대라는 거예요. 여소야대의 국면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집권하자마자 무조건 총선 준비에 올인을 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관건 선거고, 조중동에 너 이번에 보이면 총선 진다라고 얘기해도 관건 선거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건 선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도 24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을 누비면서. 여러분들, 왜 제가 2년 동안 윤석열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국정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총선에 겨냥이 돼 있었냐, 여러분 보시면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였죠. 윤석열이 가장 권력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준석이 날렸어요. 그냥 이준석 추출했잖아요. 당무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으려고 할 때 나국상이랑 안철수가 나오니까 결국은 후보 등록을 외적 압력으로 가해서 나경원은 등록도 못하고 안철수도 사실상 내쳤죠. 그래갖고 자기 말 잘 듣는 김기현 가게말, 자기 저는 말 잘 듣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울산 나가지 말라니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나갔죠.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는 외면하고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모든 역량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가매를 심습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타임라인으로 좀 보세요. 결국은 가가매를 이준석 내치고, 그 다음에 그 나경원, 안철수 못 나오게 하고, 가가매를 사실상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전당원 투표로 앉힙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 이 과정을 보시면 최종 병기는 한동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너무 김기현이가 예뻐서 모든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김기현이를 앉히려고 했을까? 아니죠. 결국은 김기현이는 그래서 우리가 김바지라고 했잖아요. 한동훈이를 앉히기 위해서 모든 사전 작업이 이준석 날리고 안철수 못 나오게, 나경원 못 나오게 하고 안철수 사실상 내치고 결국은 김기현, 만만한 김기현 앉혀놓고 결국은 김기현 사퇴시키고 최종적으로 한동훈까지 오는데 2년 걸린 거예요. 최종 병기인 줄 알았더니 변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윤석열의 복심인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에 밀어넣은 것은 결국 여러분들 이 모든 총선은 대통령실에서 기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잖아.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서 당대표 날리고 못 나오게 하고 바꾸고 결국은 복심 한동훈 심어갖고 총선 치려고 모든 게 2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갖고 한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국정 기조를 보시면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보수 결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마추어라는 게 보수 결집을 여러분들 집권 1년 차부터 시키면 그게 보수 결집이 됩니까? 정책적으로 국민들과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가 돌아갈 때 보수도 윤석열을 응원하고 싶은 거고 그런 거지, 무조건 시작부터 자기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보수 결집을 나서기 위해서 무조건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어떤 민주 진영의 사람들을 공산 전체주의라는 희귀한 논리로 국민들을 이간질을 시킵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죠?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정치 용어나 어떤 사전에도 없는 말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는 반국가단체,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공산 전체주의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을 이간질을 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을 시켰냐. 자기 지지층의 확보를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30% 지지층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게 윤석열의 패착이에요. 결국은 이제 와서 국힘당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이 대놓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뭐 백석도 못 얻는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팽배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결국은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들 되게 지금이야 여러분들 좀 웃죠. 여러분들에게 섬뜩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의 심층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심층 분석을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논평이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개청소의 심층 분석은 들을 만하다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200석의 기대를 갖고 우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비아냥될 수 있지만, 사실상 얘네들의 작전은 80% 성공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윤석열이가 2년 동안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 민주 진영이 괴멸될 수 있는 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 민주 진영 입장에서 보면 되게 운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초창기부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민주당을 정치 탄압을 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 의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딴 얘기 좀 하지 말고 방송에 좀 적합한 얘기 좀 해요. 되게 소름 끼치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200석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은 이미 총선을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성공을 했냐? 민주당 이간질까지 성공을 했어요. 민주당 이간질까지 성공해갖고 민주당 안에서 비명 대 친명의 전면전을 붙여갖고 민주당 안에서 자기네 당대표를 국회에서 잡아가라고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시키는 거의 80% 얘네들의 총선 프로젝트가 성공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저는 그 당시에 그 판사 이름 뭐죠? 저는 그 판사가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한동훈과 검찰 얘네들 유창훈 판사가 저는 나라를 살렸다. 이 총선에 제가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뒤돌아보면 굉장히 변곡점이 많았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 굉장히 위기가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았죠. 여러분들이 다 지난 얘기니까 지금이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진짜 공중분해될 뻔한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비명과 친명의 전면전이었어요. 비명과 친명, 이낙연이 있을 때 비명과 친명의 전면전이 결국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지층이 다 떠나는 사실상 국힘당이 완승으로 갈 수 있는 총선 구도였어요. 진짜 여러분들 끔찍한 거죠. 이재명 당대표 구속되고 엄한 새끼들이 비대위원장 차지해갖고 이번 총선을 이긴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살려내라는 거 외에는 총선에 관심이 없는 선거가 될 뻔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윤석열의 프로젝트는 민주당 분열까지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다가 유창훈이라는 판사가 결국은 기각을 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 검찰이 여태까지 80% 성공했던 그 시나리오가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면서 위기가 결국은 기회로 다가와서 이재명 당대표가 박광훈을 날리고 홍익표를 영입을 하면서 당권을 더 강화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광훈이가 원내대표였다 그러면 지금의 혁명적인 공천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역사적인 상관이라는 거예요. 박광훈이가 원내대표로 있었을 경우에는 박광훈이가 결국은 탄핵의 책임을,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써 발빠르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최고위를 밤에 소집을 해갖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하게끔 하고 결국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감으로써 비명계의 사실상 리더격인 박광원이가 날아가면서 민주당이 이번 혁명적인 공천 작업에 브레이크 없이 고민정 하나도 엄청나게 딴지를 걸었는데 만약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원과 고민정이 딴지를 걸었다 그러면 지금같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유창훈 판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의 기각, 그 기각이 결국은 민주당이 대반전의 기회, 그래서 혁명적인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가 더 강화되면서 물갈이 공천이 시작됐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은 국힘당이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위기였어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지금이야 선대본부장 윤석열이 민주당의 선대본부장 한다고 그러지만 저들은 치밀하게 민주당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민주당의 약점은 이재명을 날리는 거였거든요. 그쵸? 진짜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이재명을 날림으로써 지지층이 분열이에요. 지지층이 사실상 투표를 포기하거나 지지층이 분열되면 이번 총선은 그냥 끝나는 거여서 2년 동안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했던 겁니다. 걔네들은 2년 동안 그냥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했던 이유가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 지지층은 붕괴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이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밀리는 수세적인 국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언제부터 이제 역전이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영장이 기각된 다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작자들에서부터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는 어떤 논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검찰 권력 이용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다가 이재명만 보이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성 어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몰아붙였고,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으로 보면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들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가 뭘 했냐면 김건희 특검을 몰아붙였고, 최상병 사건을 터져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고 대반격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완전 민주진영이 풍지박산 될 뻔하다가 위기를 이재명 당대표님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민주당이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 윤석열 심판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또 여기저기서 비명과 친명의 어떤 공천 대결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공천 작업을 뭐 더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인적 쇄신이 일어났으니까. 국힘당은 윤석열의 마음대로 차곡차곡 준비했던 2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당정청 다 장악한 윤석열 라인이 반기를 들면 공천을 안 줄 분위기니까 사실 입틀막 공천이 시작됐던 거고, 민주당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 즉 당원당규의 지난해의 개정에 의해서 경선에서 당원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일명 비명계들을 날리면서 설마 저 사람 날아갈까 했던 이제 개혁적인 공천들이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공천은 어차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여기저기 까다 보니까 일부 정치에 조금 소외돼 있는 분들께서는 민주당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하면서 총선을 앞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고 조용한 공천이라고 하면서 국힘당의 공천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의외의 복병들이 나오죠. 제가 이준석이와 조국 신당의 성공과 실패를 조금 이따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이준석이는 너무 빨리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준석이가 12월 20 며칠 날 나오고 한동훈이도 12월 달에 등장을 합니다.
한동훈이도 조국 장관님과 함께 그 타이밍에 나왔다 그러면 이 선거가 이렇게 윤석열 심판론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위기감을,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겪고 있을 때 이제 국힘당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이 사고를 치는 거죠. 윤석열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총선을 치르고 싶어서 왜 그러면 윤석열은 몰라요, 여러분들. 뭘 모르냐? 진짜 국민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눈치도 없는 거죠. 정치 감각도 없고 눈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렇게 어린이들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진짜 얍삽하고 좀 머리가 있는 놈이면 조중동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번 총선에서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뒤에서 자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었겠죠. 근데 윤석열은 아직 집권이 자기가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공천했으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번 총선을 치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 24군데나 다니면서 천조의 예산을 지원 약속을 하면서까지 저렇게 총선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아직도 왜 내가 인기가 없고 왜 내가 부정평가가 높은지 본인들은 그게 다 언론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준석 효과가 처음에 상당했죠. 이준석이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 지지율이 한 15%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갖고 그러면 이준석이가 처음에 나와갖고 15%가 나왔다가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신당 3%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3%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총선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조국신당과 저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조국신당과 이준석 어디에서 승부가 났나? 저는 딱 하나예요. 선명성이에요. 선명성. 조국신당은 딱 2개 걸었어요. 뭘 걸었냐? 비례정당 출마하지 않겠다. 지역구 출마하지 않고 우리는 비례정당이다. 선명성에서 조국신당과 개혁신당이 갈렸습니다. 조국신당은 우리는 비례정당이다.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나왔다라는 선명성이 있었어요. 사실 이준석이가 처음에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은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통하죠. 조국신당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왜냐면 워낙 양당 기득권 정치라고 하면서 혐오가 굉장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통하는 선거인 줄 알고 이준석이는 그렇게 까불고 있었던 거예요. 응? 근데 결국은 이준석이의 가장 실패는 뭐냐? 자기네들도 비례정당만 한다라고 하나를 정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역구도 낸다. 응? 지역구도 낸다라고 했다가 자기네들은 윤석열도 비판하고 이재명도 비판한다. 근데 선거가 막바지가 되면요, 사람들이 결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준석에게 표를 줄 바에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확실한 사람들한테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감이 사라진 거예요. 응? 결국 이준석이가 출마한 것도 사실상 굉장히 패색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러면 개혁신당을 바람을 잠재운 조국신당은 뭐냐? 왜 그러면 조국신당이 개혁신당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었냐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혁신당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정권 심판론보다 정권 안정론으로 갈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 양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뭐니 해도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막판에 치솟고 이번 선거의 프레임으로 자리가 잡으니까 이준석이가 양쪽 싫은 사람 다 와라,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3지대라는 정체성이 이제 묘해진 거죠. 제3지대라는 정체성이 묘해질 수밖에 없고 사라진 것이고, 조국 신당의 출연으로 정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생각했던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가 깨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고, 조국의 등장으로 조국 대 한동훈, 윤석열의 싸움으로 번져 간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안정론, 오히려 밖에서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굉장히 조용하고 선거를 잘 치르는 모습으로 보이고, 싸움은 조국 신당과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아, 그래요? 지금 여야가 여태까지 싸우는 거 꼴보기 싫다라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장관님의 한동훈 하나하나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대 조국의 싸움으로 된 이렇게 구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천 파열음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싹 사라진 것이고, 근데 막판에는 또 이제 여기저기서 공천에 불만이 있던 분들까지 합세하면서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이번 총선의 바로미터를 어디서 보냐면요, 제가 이광재 의원님을 여러분들 대놓고 응원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번 총선에서 분당 갑을을 민주당이 이기면요, 국힘당은 100석이 무너집니다. 진짜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분당을 예의주시한 거예요. 분당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요, 분당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강남뿐만 아니라 쟤네들의 텃밭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분당에서 여러분들 승리가 그냥 다른 의석 하나 뺏는 게 아니라, 분당 갑을과 그 다음에 제가 본 게 양산을, 양산을, 분당 갑을과 양산을의 싸우면 그냥 분당에서 패하면 얘네들은 백성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쟤네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뜨고 이재명 당대표가 뭐 원내 과반은 단독 당연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재명 조국을 심판한다는 자체의 프레임이 안 먹혀요. 제가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판론은 야당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에 도전했을 때 굉장히 불리한 구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이게 불리한 구도로 이재명이라는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른 게 지난 대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값이 치솟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올라갔었어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올라가면서 치러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집권 여당은 심판론에 맞서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한 불리한 선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재명 당대표는 사법적인 검찰과 사법부가 이재명 당대표의 피선거권만 박탈하지 않으면 다음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될 때까지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냐면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대선에 도전할 때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억울하게 0.73으로 지난 대선에선 패할 때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다 헤쳐나가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야당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같이 불리한 구도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재명 당대표는 시작과 동시에 대선에서 거의 10%는 지고 들어갔던 선거예요. 10%는 지고 들어갔던 선거인데 박갈 시민들이 모여서 박갈기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따라붙었던 선거고,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도전할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는 5%를 이기고 들어가는 선거예요. 왜?
야당의 심판론이 윤석열을 향하니까 그런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 대선 도전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에 대선 도전할 때 뭐 재수다 뭐 이번에는 뭐 더 뭐 많이 연륜이 쌓였다 모든 그런 장점도 일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연속으로 정권 사람들은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이 작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하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중에 있을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의 바로미터를 바로 분당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강남은 사실 대구시 강남구 정도로 굉장히 보수화되고 젊은 층들이 거기 어마어마한 땅값이 올라가면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밖에 이제 외지인들이 강남에 들어가서 다시 집을 사거나 그런 상황은 좀 어려워지는 지금 점점점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분당 갑을 어떻게 보면 김병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는 이겼지만 김은혜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지요. 그쵸? 찐핵관이죠. 찐핵관이 나와서 김병욱 의원과 지금 싸우고 있고 분당도 어떻게 보면 그 경기도의 강남이고 굉장히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점점점 굳어지는 지역인데 이 분당갑에서 안철수를 이광재가 이기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텃밭이 무너지는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저지선 그렇죠? 저지선이 무너지면 쟤네들은 분당 갑을 2석을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4석의 이익이 오는 것이고 전체적인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 민주당이 몇 석을 차지하는지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진에서 쌓아서 이기는 거는 더 큰 대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를 날리는 것은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가 떨어지는 것은 거의 안철수는 정계 은퇴예요. 정계 은퇴. 그렇죠? 경기 분당갑이라는 좋은 지역구에서도 떨어지는 안철수면 안철수는 이제 그 어느 지역 가도 이제 안철수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 안철수를 이제 정계 은퇴를 시킨다는 것은 안철수는 아직도 대선에 나오면 지지율 5%가 나옵니다. 그 지지율 5%로 늘 민주당이냐 국힘당이냐 늘 줄다리기를 하다가 늘 야권연대 또는 여권연대 이렇게 해갖고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5%는 대선으로 치면 100만 표 정도 되는 그런 늘 이런 대권병 걸린 안철수를 영원히 날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권 연대라는 안철수는 이제 야권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제가 총선 이유는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총선 과정에서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에게 제가 정말 고마움을 표를 하고 싶은 게 이번에 그 8.75 대파 참사 이거 안 일어나도 될 사건이었어요. 저는 파들고 흔들 때 합리적인 가격이군 할 때 여러분들은 되게 딱 그랬죠. 저거 되게 큰 거다. 그냥 여러분들은 물가도 몰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아마 이 8.75 제가 그날 그냥 대파 참사라 그랬어요. 이 대파 사건은 아마 총선을 휘두를 것이다. 이 굉장한 이 여러분들은 그냥 파가격을 몰라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 8.75 대파 참사 저 자체가 이번 총선을 아마 제가 그랬어요. 이종섭 도주대사 문제 회칼 수석 문제보다 이 8.75 대파 참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의대 증원 문제가 딱 쳐졌을 때 쟤네들은 처음에 득점을 하기 위해서 의대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의대 증원 문제가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찬성을 하니까. 근데 이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 이제 장기전이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왜냐면 문제의 해결 능력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문제의 해결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던지기는 하지만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51분 담화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51분 담화 참사 딱 듣고 나서 총선 끝났다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51분 담화 참사를 들으면서 이번 총선 끝났다. 왜? 심판론으로 끝난 거예요. 그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대통령이 오랜만에 얘네가 뭐 신년에 쌍판떼기를 보여줍니까? 아 죄송합니다 대통령한테. 예, 뭐 설이건 뭐건 기자회견 한 번 안 하고 면상을 한 번도 들이밀지도 않는데 갑자기 51분 동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사실 기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의원 중에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사과 또는 어떻게 수습을 하겠지라고 여러분들이야 우리야 윤석열을 사람으로 안 보지만 나름 대통령이 화면에 나와갖고 51분 동안 떠주면 무슨 얘기를 하나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듣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저버렸죠. 어떤 식으로 했냐, 오히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은 잘못 없다. 대파 참사도 나는 잘못 없다. 의대 증원 문제도 나는 잘못 없다. 오히려 의사들에게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국민들이 그냥 혀를 차겠어요. 네가 그럼 그렇지. 응? 적어도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든가, 반성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그냥 국민들이 여러분 기대와 다른 내용을 51분 동안 떠든 거예요. 기대와 다른 내용을 51분 동안 떠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51분 담화 참사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8.75 대파 참사로 물가도 모르고 민생도 모르고 민생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아유 저런 등신 이러면서 민생의 무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나 있었는데 51분 담화 참사를 보면서 아이고 저 새끼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사실상 더 힘을 실어줬어요. 정권 심판론에 더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번에 사전투표를 맞이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뭐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사전투표의 열기는요 딴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예요. 분노의 투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중동이 참 영악하죠. 조중동이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이번 총선에 나타나지 말라 그랬죠. 그렇잖아? 윤석열 이번에 총선에 나타나지 말라고 계속 시그널을 줬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 김건희랑 어디 그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갖고 뭐 여행 다니든가 뭐 디올백 메고 뭐 지네끼리 뭐 하고 있었으면 이번에 총선에 윤석열이 한 2달간 안 나타났다 그러면 대파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담화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정말 없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모든 어떤 도주대사, 지금 국힘당이 부글부글 말은 안 해도 부글부글 끓는 게 도주대사, 회칼테러, 지금 대파 참사, 담화 참사 어디서 다 만든 거예요? 응? 어디서 다 만든 거예요? 용산에서 만든 거예요. 용산에서 만든 거예요. 용산에서 만들다 보니까 하도 국힘당은 참 어이가 없어갖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니까 그 분노가 어디로 가요? 한동훈한테 가는 거예요. 한 위원장 좀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봐.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나름 또 자존심은 있잖아요. 이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했다가 이런 야, 너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여태까지 일은 자신은 잘못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은 모두가 제 잘못이다. 그냥 쇼들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응? 지금 총선 이후 여러분들 총선 후 지금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 민주당의 위기에 엄청난 순간이 있었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 이재명 당대표님 2번의 위기가 있었죠. 검찰에 의해서 사법부에 구속될 뻔한 위기,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테러로 목숨을 사실상 뺏길 뻔했던 2번의 진짜 이 영화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거의 끝장날 뻔한 2번의 위기를
진짜 대한민국의 천운이에요. 대한민국의 천운을 타고 그 반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엄청난 진짜 끝장났다고 싶을 정도의 위기를 돌파하고 그 위기를 건너니까 사람의 목숨이 날아갈 뻔한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뻔한 구속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정치적인 생명의 위기, 하나는 진짜 목숨을 건 어떤 테러의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당연히 국힘당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 이후에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당권 싸움이 치열해질 거예요. 첫째, 이번 총선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황할 게 뭐냐면 의료 대란 수습이 안 돼요. 민주당이 이제 총선 끝나자마자 의사협회는 더 세게 나올 겁니다. 의사협회는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이때 왜 윤석열은 식물정부가 되냐? 윤석열은 힘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순간 의사들은 그 타협점을 어디랑 찾느냐면 민주당과 찾을 거예요. 이 의사 대란 문제를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입법사항도 있을 테고 윤석열은 해결 능력이 없고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의협은 모든 비난은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 이유가 더 기대되는 거는 먼저 사라질 놈들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번 총선에 민주당의 압승과 범진보 진영의 압승은 어떤 큰 효과가 있냐면, 먼저 늘 선명한 야당인 척 했던 녹색 정의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리면요, 녹색 정의당은 3%를 얻지 못해서 지역구 전멸, 비례대표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조국 혁신당의 효과로 개혁신당과 새로 들어온 어두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 혁신 녹색정의당을 결국은 조국 혁신당에 의해서 한마디로 진보 통합을 조국 혁신당이 이뤄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녹색정의당이 지지를 못 받냐? 녹색정의당보다 조국 혁신당이 더 선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왼쪽에 있던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진보 정당의 통합을 조국 혁신당이 이뤄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조까지 보거든요. 저는 조국 혁신당의 지금대로의 추세면 13석에서 14석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3석에서 14석 정도 나오면 나머지 진보당, 민주당 비례에서 당선된 진보당 후보들과 기본소득당, 그 다음에 시민사회 대표랑 이 사람들이 연대를 하면 거의 원내 교섭단체 수준의 의석이 됩니다. 그거는 아마 추진을 할 거예요. 제가 보면 이번에 선거가 딱 끝나면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제3 교섭단체가 만약에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겠죠. 새로운 어떤 진보 정당이 조국혁신당 플러스 진보당, 거기에 기본소득당, 시민 대표들이 합세해서 사실 하면 원내 교섭단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섭단체는 뭔가요? 20석 이상을 얻는 거를 교섭단체라고 하는데, 이 교섭단체는 쟁점 법안이나 그럴 때 투표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민주당이 찬성하고 국힘당이 반대하면 의장이 두 양당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교섭단체가 없었잖아, 민주당이랑 국힘당이. 그래서 니들 둘이 잘 상의해서 합의를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3의 교섭단체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어떤 뭐 소수 야당들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들면 대한민국에는 교섭단체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그 다음에 민주진영의 교섭단체, 국힘당, 이러면 국회의장도 3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가 안 되면 2대1로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쟁점 법안도 국힘당만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과 제3당이 교섭단체가 두 개가 합의를 해주고 쟤네만 반대를 하면 무조건 국회의장은 2대1로 여태까지 뭐 합의를 해갖고 와야지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합의가 아니라 교섭단체들 중에서 2대1이 돼버리니까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 후에 사라질 정당들은 제가 보면 일단 녹색정의당은 분명히 사라집니다. 다시 이제 진보당을 중심으로 제가 보면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가 진보당을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많은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진보당은 민주당과 연합을 했던 민주비례연합을 여러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민주당과 진보당은 같이 가는 세력이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미 바람은 돌풍급 토네이도급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민주당의 비례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비례 의석이 많이 늘어나야지 민주당 안에서 자체적으로도 지금같이 가면 민주당 비례 의석 제가 보면 10번도 위험합니다. 10번도 위험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비례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10석 이상은 가져가야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질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단은 이낙연이라는 구 동교동계의 핵심으로 하면서 반명을 외쳤던 그 정치 세력들은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렇죠. 이낙연은 이제 광주에다가 자기가 묘자리를 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도 제가 마지막인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계를 은퇴합니다. 야 파리들아, 니들 이제 딴 데 가서 붙어라. 여태까지 내가 니들 믿고 정치를 했는데 니들 똥파리들은 나에게 1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은퇴하고, 안철수는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을 받아도 외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여러분들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안철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손해를 들어주면서 사실상 합당 연합을 했죠. 심상정 끝까지 완주하면서 거의 80만 표를 가져갔죠. 이낙연 이재명 당대표와 대선 경선에서 지고 나서 사실상 불복을 해서 지금의 탈당을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대선에서 가장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과정을 힘들게 했던 심상정, 안철수, 이낙연, 이게 이번 총선이면 다 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개혁신당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혁신당은 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개혁신당은 정당은 없어지겠죠. 개혁신당은 정당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는 살아있어요.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는 살아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라는 제3지대의 실패는 있지만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아마추어들 같이 벌레 하나 들어왔다 그래갖고 그거에 채팅하고 그런 게 여러분들이 진짜 바보 같아요. 벌레 알아서 매니저님들이 다 컷하니까 벌레가 들어오면 그 벌레 닉네임 대고 쫓아내요. 그런 짓 좀 하지 마요. 좀 아마추어들 같이. 벌레 10명 들어오면 쟤네 그 채팅창이 전부 벌레로 도배되는 거예요. 바보들 같이 그 벌레 쫓아내달라고 벌레 10명이 들어와갖고 글 쓰면 걔네들한테 신경 쓸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사라질 정당들은 이미 끝났잖아요. 새로운 미래는 없어질 것 뻔하고 개혁신당도 없어질 것 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정의당 없어질 것 뻔하고 정당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상하는 건 이제 총선 이유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요, 국힘당의 당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결국 총선 책임은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갈 거죠. 그렇죠? 총선 책임은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권난동이가 갑자기 강원도에서 선거를 멈추고 권난동이가 어제 올라와 갖고 국회에서 자기 반성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총선 이유를 보는 거예요. 권난동이가 자기 지역구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권난동이가 국회까지 와갖고 어떤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에요. 권난동이가 총선 이후에 분명히 새롭게 구도되는 당권 싸움이 결국은 자기가 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당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다음에 당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권난당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총선이 끝나면 국힘당이 뭐 100석 아래로 떨어지는가 대패를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한동훈 윤석열 책임론이 불거질 때 쟤네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존에 있던 살아남는 자들이 이제 물고 뜯고 당권 싸움을 벌이겠죠. 결국은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의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시즌2가 시작되느냐 이건데 엄청나게 치열할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 한동희가 이랬지. 여러분들 제가 만만해 보이십니까? 제가 4월이면 사라진다고요? 나 그 말 뜻을 오늘 이제 이해했습니다. 오늘로써 왜 한동훈이가 자기가 만만하게 보이냐? 자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했더니 한동훈이가 다음 당권에 출마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응? 한동훈이가 다음 당대표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한다는 의사를 비춘 거예요. 과연 그러면 국힘당 분위기에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이가 또 나올 때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3년차의 권력과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거를 봐야 돼요. 개싸움이 나겠죠. 나경원, 유승민, 여태까지 쫓겨났던 세력들, TK를 중심으로 나경원, 유승민, 수도권 의원들 뿐만 아니라 국힘당의 홍준표, 하태경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가 보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다음 분명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윤석열 성격 보니까 제발 이해하죠. 정상적인 정권이면 총선 패배를 하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던가 물러나지만 윤석열은 안 그래요. 윤석열은 절대 안 그래요. 내 권력이 아직 3년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총선 이후에도 본인의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려고 할 거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사실상 제가 만만하게 보이냐? 나는 당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과연 분명히 나경원이가 살아오냐 죽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상현 후보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상현 후보가 나경원을 날리면 나경원이는 당권에 도전하지 못하겠죠. 거의. 당권에 도전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나경원이가 만약에 동작 을에서 살아오는 순간 무조건 나경원이는 당대표 선거에 도전을 할 테고. 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은 비대위예요. 비대위. 정상적인 당대표가 없죠. 그렇잖아요. 지금 김기현이 저는 울산에 갈 겁니다 이렇게 개겨갖고 당대표 사실상 날라갔잖아. 응? 나는 배지가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내려갔잖아. 내려갖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없어. 지금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은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뭐예요? 전당대회야 사실상. 응? 전당대회는 거의 니 탓이요 내 탓이.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가관이 않을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들에게 민생은 팽개치고 이런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도 심판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의 이인자라고 불리는 한동훈이가 지금 당권을 잡겠다는데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제 대놓고 들이받는 겁니다. 왜 대놓고 들이받냐? 국회의원들에서 자기 배지 이제 당선된 애들은 오늘부터 4년이잖아. 그쵸? 자기는 지금부터 윤석열보다 인기가 많이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당을 바꿔놔서 이제 다음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천이나 이런 거 눈치 볼 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국힘당은 아마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일 거예요. 일단 책임론, 첫째 책임론, 그 다음에 당권 경쟁 싸움, 그 다음에 그 당권 경쟁 싸움에는 윤석열 검찰 세력들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벌써 총선을 하면서 용액관이라고 했던 애들은 다 배신했습니다. 김은혜 벌써 윤석열 그러면 안 된다, 김은혜 배신했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배신자들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윤석열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국힘당 안에서 당권을 누군가가 잡겠죠. 만약에 용산에서 또 당권을 잡으면 거의 이제 나머지는 윤석열 탄핵 과정으로 가거나 윤석열, 아마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이가 만약에 한동훈이를 내밀어서 또다시 이틀막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힘당 안에서 윤석열 정부 끝났다라는 보수에서 윤석열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아마 200석 가까이 만약에 대승을 하더라도 먼저 윤석열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정상적으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어떤 악행을 드러내면, 국힘당도 사실상 정치 세력인데 윤석열에 의해서 보수가 괴멸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도 이제 윤석열과 선긋기에 나서고, 그러니까 모든 게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한동훈이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왜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대표 도전에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자기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동훈아 너 어디 어디 좀 나갔다 와 이렇게 도주를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래도 한동훈밖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마 당대표 도전에 무게가 실릴 겁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총선 이후에 6월 달에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죠. 22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도 이제 당권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달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임기가 8월이에요. 민주당은 시끄러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번에 혁명적인 공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친명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되는데, 뭐 여기에 이제 탈당 안 한 임종석 후보나 뭐 몇몇 후보들이 나와서 이번에 당권에 도전은 하겠죠. 근데 그림을 이쁘게 해줄 뿐이지, 이분들이 이제 임종석 의원이나 다른 어떤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이 나온다 그래갖고 이분들이 현재 뭐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세력이나 민주당 안에서 당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토대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주당 당권 경쟁도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버퍼링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버퍼 하나도 없으니까 본인이 현재 환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그거 아시면 돼요. 이제 시간을 제가 총선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재선 국회의원으로 사실상 너무 힘든 대선 패배 이후에 2년 동안 칼을 맞았어요. 칼을. 진짜 칼도 한번 맞고 정치적인 온갖 화살을 맞으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좀 추스려야 돼요. 민주당을 체질을 개선을 해놨잖아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의 야채밭이었잖아요. 과일밭. 민주당 과일밭을 고단백 고기밭으로 바꿔놨잖아요. 단백질로 바꿔놨잖아요. 영양소가 가득한. 여태까지 과일만 처먹으라고 수박밭을 민주당이 주로 있었는데, 이제 고단백, 강력한 고단백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는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당연히 뭐 정청래가 나오던 민주당에 누가 나오던
당대표 민주당도 이제 전당대회가 8월이니까 6월 총선 이후에 바로 전당대회 체제가 되는 것이고, 국힘당도 총선 패배 이후에 아마 국힘당이 더 빠를 겁니다. 국힘당은 이제 비대위가 총선과 함께 사라지고 이제 비대위에서 아마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그러면 국힘당은 한 6월달 정도에 제가 보면 전당대회가 빠르면 6월달 6월 말 안에 열릴 가능성이 많고, 민주당은 이제 8월달에 정상적인 임기를 채운 이재명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국힘당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 윤석열이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아마 윤석열이가 이번 총선이 딱 끝나는 순간 한동훈이는 분명히 이번에 당권 도전을 할 겁니다. 그쵸? 한동훈이는 당권 도전을 할 건데, 과거같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가 과거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과거 같은 사이가 아니에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과거같이 서로 믿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왜냐면 이번 총선을 하면서 뭐 약속 대련이든 뭐든 여러 번 갈등을 표출했는데, 사실상 윤석열은 점점 에너지가 빠지는데 점점 식물 대통령이 돼가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만약에 오히려 2인자가 돼서 당권을 잡으면 더 갈등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밀 것이냐, 응? 그리고 만약에 22대 국회가 탄핵 정국이 될 경우에 한동훈이가 만약에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을 밀어붙인다, 동조를 한다, 이거는 희대의 코미디가 되겠죠. 그렇죠?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동훈이가 나를 탄핵을 앞장서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는 누가 봐도 이제 만약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면 한동훈이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거의 윤석열과 한동훈이의 당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더 이상 윤석열을 빨아다면서 자기가 정치 생명이 끊기는 짓을 할 것인가, 그거를 예상하고 있는 윤석열이가 그래도 한동훈을 믿을 것인가, 이거가 재밌는 싸움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야권에서 윤석열 탄핵이나 국민의힘 안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을 때, 과감하게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칠 것이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결국 한동훈이가 살 길은 실패한 정부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가 살 길은 실패한 정부다, 그래서 인정한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살 길은 뭐냐면요, 결국 한동훈이가 나중에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이준석을 껴안고 유승민을 껴안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과는. 그쵸? 생각해봐요. 한동훈이가 살 길은 이준석 껴안고 유승민 껴안고 보수 재건해야 된다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새끼들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친 게 윤석열인데, 이런 관점을 봐도 여러분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런 거 관점을 보면서 저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당권은 뭐 걱정 안 합니다. 뭐 누가 봐도 현재 친명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의 구도가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을 죽여놓은 걸 진짜 잘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이준석이가 15% 나오면 만약에 이준석 신당에서 10석 정도 갖고 가게 되면 그게 결국 국민의힘의 의석이다, 큰일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개혁신당의 이준석도 지역구에서는 전멸을 할 테고, 살아봐야 3% 겨우 얻으면 한 석 정도 가져가는데,
이준석 신당도 사실상 개혁신당도 제3지대는 실패한 것이고 이준석이라는 브랜드는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총선 후 사라질 것들, 이제 민주당은 새로운 구도, 새로운 이제 대표자.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이재명 당대표 한 번 더 할 수,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 죽이는 길이에요. 좀 제발 사랑한다면 좀 아낄 줄 아세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또 당대표 하는 순간 이재명 사당화에 이어 이재명 독재라는 소리 들어요. 좀 생각을 하고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연임을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민주정당이라고 하면서 또 참가해갖고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 죽이는 길이에요. 그냥 극성들 좀 그만 부리세요. 사랑한다면 때로는 한 발짝 뒤에서 응원도 하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지켰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최대 리스크는 뭐냐? 이제 사법부의 재판이 이재명과 조국의, 여러분들 앞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재명 조국은 이제, 조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이번 총선이 딱 끝나면 국힘당이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은 조국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할 겁니다. 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젠 당당하게 이제 정치인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요. 이재명과 조국은 어떤 걸 극복해야 되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 가지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권 박탈당하면 이재명 조국 둘 다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이재명과 조국을 동시에 날리려고 할 겁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 장관님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판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쟤네들 대선 후보에 비하면 홍준표 뭐 이런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기 하면서, 왜 갈라치기를 하냐, 이재명이 먼저 됐든 조국이 먼저 됐든 사법적 심판이 나왔을 때 이재명과 조국의 라이벌 구도가 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조국이 만약에 사법적으로 대선에 못 나온다 그러면 박수를 보낼 테고, 또 이재명과 조국의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저들이 얘기하는 리스크예요. 어떤 재판이 불리하게 나와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 그러면 또 조국 지지자들은 환호하게 만들고, 그게 아마 저들이 또 갈라치기 할 명분들로 삼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불안하니까 무슨 골든크로스가, 오늘 한동훈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접점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지네가 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지네가 이기고 있다 난리를 치더니,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지네가 압승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골든크로스로 얘기하는 거 보면 지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딴 거 없어요. 이재명을 가장 위기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명심하세요. 이재명 당대표를 가장 위기에 몰아넣는 거는 이재명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가장 위기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를 진짜 위한다 그러면 유튜브 밖의 세상을 더 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이재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연 확장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은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재명 눈밖에 남은 그 누구도 최고위원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당직을 맡을 수도 없어요. 이재명밖에 안 보이는 순간 지지자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과거에 친문 똥파리들이 그렇게 망한 겁니다. 친문 똥파리들이 결국은 문재인밖에 못 봤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비판하는 소리만 나와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진짜 이재명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연확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정당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정당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민주당이라고 불러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큰 정치인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러면 계속 파일을 키워야 돼. 파일을. 너 비명이지. 너 반명이지. 이제 민주당은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어요. 모두가 민주당이면 계속 민주당의 파일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잖아. 언제까지 너 비명이야 반명이야 수박이야.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저 새끼 수박이다 새로운 수박의 등장이니 이러는 순간 점점점 이재명 당대표와 지지자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박이라는 말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누가 이렇게 공천되고 이렇게 혁신적인 공천이 끝났는데 누가 이재명 당대표를 과거같이 이제 수박이 어디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당할 때 여러분들의 큰 힘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몇 번이나 있을 때 강력한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강력한 힘이 이제는 대권을 바라보는 지지자들이 돼야죠.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어떤 새끼가 수박짓 하나 그거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 정치인들과 이재명 당대표가 연대를 하게끔 만들고 좋은 대선 후보도 키우고, 그렇잖아.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좋은 대선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총선 후 사라질 것들, 총선 이후가 더 기대되는 이유, 일단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